자, 이번에는 갭 투자하고 이상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일단 정부에서는 굉장히 삐딱한 네. 시각으로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맞아요. 삐딱하게 투자하신 분도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만, 실수요자도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그렇죠. 네네네. 자, 이런 식의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보면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갭 투자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을 했어요. 네.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라고 불리기에는 금액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요? 매매가하고 전세가 비율이 엄청나는데. 엄청 많죠. 그러니까 옛날이라 하면 지금보다 한 4년 전? 요 정도쯤만 해도 아니면은 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한 1, 2억으로도 갭 투자가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지금 최근에 상승세를 끌고 가고 있는 이런 단지 쪽은 10억 정도가 아니면 갭 투자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갭이 꽤 크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은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의심스럽게 보고 있는 갭 투자 사례들을 지금 쭉 뽑아왔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네. 일단 첫 번째 사례예요. 매수자는 41세입니다. 41세라는 건 자체가 그렇게 나이가 적진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36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많지도 않죠. 그런데 네네. 임대보증금은 7억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차입금이 얼마냐? 25억을 대출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의심하고 있는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파트를 산 거 아니냐. 과연 이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건데 자, 일단은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고서 구입도 하시나요? 흔한 일은 아니고 이거를 대출할 수 있는 곳도 없다고 봐야죠, 원래는. 네. 자, 일단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분들이 대출이라는 걸 받았다. 네네. 빌렸다라는 거죠. 이제 정부에서 의심하는 거는 이 차입이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지는 차입이었지 않겠냐라는 의심도 또 다음 사례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차입금이 과다해서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매수했는데 하나는 39세, 한 분은 38세입니다. 예, 아까보다 조금 더 연세가 덜 나가죠. 근데 거래가액은 더 커요. 44억 3천만 원인데 자, 일단 자기 자금이 16억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총 차입금은 28억 1,500만 원인데 그중에 임대보증금이 0.5억이 포함이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 얘는 월세죠. 네, 그렇죠. 월세로 나가 본인은 있는 다른 데 살고 부동산을 있다는 얘기인데 28억을 차입금으로 넣고 네. 이 집은 월세를 받고 있다는 얘기니까. 네. 예, 예. 자, 그래서 월세를 받고 있는 집이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3개를 시켜도 네. 남기 때문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워낙에 금리가 낮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네. 여기서도 정부에서 보는 거는 비록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했더라도 차입금만으로 27억 6,500만 원을 조달해서 샀다라는 것은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좀 더 재밌어요. 차입금만으로 거래했다라는 얘기인데요. 30억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모두 차입금만으로 조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차입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정책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이 규제로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입금을 많이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감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생각하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하나씩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네 번째 사례입니다. 현금 10억 이상 거래를 했는데요. 일단 45세, 41세고요. 거래액은 36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차입금은 16억 7천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의심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금을 무려 13억이나 보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입금이 16억 7천이 과다하여 자금 출처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자, 일단 여기를 보면 예금이 3억 3천, 증여와 상속이 3억, 그리고 현금이 13억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이 현금 13억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의심을 할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금 통장에 13억씩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현금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상담 많이 하셨죠?
고객 개인 정보라서 디테일한 얘기는 네.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분들이 대부분 다 고소득자나 어떤 뭐 특허권을 갖고 있거나 무슨 뭐 판권을 갖고 있던 뭐 이런 식의 지적 어떤 노동자 계층에서 막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나요? 잘 없죠. 네.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소득도 많지만 소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님들을 진행을 하면서 늘 고객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아쉬운 점 하나는 얘가 얼마를 받으니, 소득이 얼마니, 이 정도는 진행해도 된다라고 유추하시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분의 카드 사용 내역이 없어야지. 그 얘기가 아마 현금 13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말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전산화가 너무 잘 되어서 그분의 버스 카드까지 다 찍어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증여 포지션, 자금 플랜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사실 강남 쪽에 네. 많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대표님들한테 여쭤보면 네. 요즘 대출이 안 나오니까 현금 들고 와서 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네. 근데 이 현금 자체가 어떻게 해서 보유하게 됐는가에 대한 부분에 의구심을 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현금을 어떻게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매수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나를 세우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사례 넘어가 보면요. 기타 차입금이 과다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밖의 차입금이 1억, 현금이 6억 9천 등 자금 출처가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밖의 차입금 1억이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현금 6억 9천 이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차입금 자체가 기존에 다뤘던 것보다는 금액이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처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현금에 대한 거 부분들이 있었다. 여기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20억에서 12억 8,700을 빼면 8억 1천이 차입금인데 네. 여기 밑에 기타 차입금이 1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8억 1천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차입금이 과다하다, 현금이 너무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기타 차입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래액은 10억이에요. 나이는 38세, 33세입니다. 굉장히 젊은데요. 일단 자기 자금이 3억 3천 있었고요. 이 정도 충분히 가능하죠. 총 차입금이 6억 7천이라는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6억 7천이라는 대출을 어떻게 받았냐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강동구잖아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 대출 규제로 묶여 있어서 담보대출로 저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40%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네. 어떻게 해서 차입금을 6억 7천까지 뽑았느냐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차입금 중 가족 간 대출 등의 가능성이 있어서 자금 출처가 의심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족 간 대출은 불법이 아니에요. 예, 일부는 네. 정상 거래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상하다라고 얘기한 건 그 금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손님들 무상 차용 뭐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하는 케이스가 가끔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한 2억 5천? 최대 3억? 요 정도가 데드라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6억 7천은 그 규모가 훌쩍 넘어가 있는데 그렇게 무상 차용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인정을 해줄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됐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는 거는 그 가능합니다. 차용증 쓰고 빌려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유상 차용도 할 수 있고요. 네네. 그거에 대한 이자가 정당히 넘어가고 있느냐? 또 하나 꼭 점검하셔야 될 건 매도하셨을 때 그 차용금이 원래 돈을 빌려주신 분에게 정상적으로 넘어갔는지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되니까 혹시 가족 간에 차용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아니면 그러니까 남한테 받았는데 그 금액이 상당 금액이라 생각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도 시점에 그 돈이 그분에게 넘어갔는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가족 간에 사실 의심하는 건 그거예요. 가족 간에 충분히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돈만 빌려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돈을 빌려줬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맞습니다. 동시에 이자가 지불이 돼야 됩니다. 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 당국에서는 세무 당국에서는 증여로 볼 수 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증여에 대한 기준으로 최소한 10년 동안 지켜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원리금에 대해서 어떻게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금에 대한 조사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10년 동안 문제없이 자금 상환 잘 하시면 네, 큰 문제는 안 되는 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가족 간의 대출을 통해서 차입금을 만들어내지 않았냐라는 건데 뭐 약간은 좀 상호 간에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고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지 말라. 우리가 눈 뜨고 보고 있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이렇게 의심하는 거래 건수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와 함께 지금 의심 사례들에 대해서 쭉 짚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6가지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진짜 정상적이었냐 아니었냐라는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차입금이 많았다. 빌려온 돈이 많았다. 대출 규제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차입을 해갖고 왔는지 차입금이 많았다. 결국은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